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 약하게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승 출발해서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는, 좀 이제 계속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좀 모습이 좀 보였고요. 특별한 큰 움직임 없이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7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620억을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2,500 초반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550억, 기관 투자자 95억을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마찬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500선 수준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졌고, 시장이 좀 더 이제 올라간다면 좀 더 좋은 그림으로 쌍바닥을 딛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자, 어제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유하게 진행이 되는 듯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환율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환율이 1442원, 실제로 1435원까지 거의 초반대까지 환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전에부터 이미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굉장히 크게 1,500원을 넘을 듯이 올라가던 환율이 오히려 트럼프 취임식과 함께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은 안정감을 주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대로 이제 환율이 하락 추세를 겪어서 쭉 떨어져 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완벽하게 환율이 잡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최근 대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져 주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환율이 떨어진 데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취임식을 하면서 생각보다 강경하게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좀 더 유하게, 이전 1기보다는 2기 때 좀 더 유하게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관세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관세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장중에 환율이 20원 정도까지 크게 떨어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하락에 대한 기대도 잠깐, 또 바로 이제 트럼프는 관세에 대한 언급을 또 해버리고요. 관세를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25% 관세를 매기겠다. 자, 그래서 EU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에너지를 더 사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 이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중국을 섣불리 지금 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특히나 이 자국의 물품을 굉장히 값싸게 해외에 계속 밀어내는 식으로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를 당연히 올리는 것은 맞는데, 그걸 이제 얼마나 올리는 게 맞을 것인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트럼프는 결국에는 저렇게 관세를 하나둘씩 부과를 시킬 거고요. 이제 무역에 대한 협정도 다시 검토하라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한국과의 미국의 그런 FTA, 한미 FTA가 바이든 정부 때 협의됐던 것 대비해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도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을 해버리면서 바로 이제 북한과의 협상의 길도 지금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간에 첫날에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긴 했지만, 역시나 화끈하게 움직이는 듯이 확실히 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천천히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크게 지금 올라가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도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유입을 한 게 아니라 또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세가 좀 계속 이어질 건가? 이제 우리나라도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이제 장이 열리고 다음 주는 대부분 이제 휴장이죠. 그래서 그 금요일까지의 장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이제 620억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 연기금 투자자 좀 매수했고, 나머지는 뭐 크게 매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수급이라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연기금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피도 크게 다른 수급은 여전히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726포인트고요. 최근에서야 이제 뭐 관련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지수가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독감 유행이라든지 그런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좀 힘을 받으면서 이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친환경 뉴딜 정책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탈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도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 위주로 급락 형태가 나왔고요. 그리고 급락이 나왔어도 코스닥 지수는 좀 방어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주요 테마가 앞으로도 계속 약세를 띌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지수도 좀 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전체적으로는 연기금 투자자 제외하고는 매수를 해주는 수급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좀 이제 애매한 포지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 다우는 어제 휴장이었고요. 오늘 열리게 됩니다. 니케이는 마찬가지 0.3% 정도 올라가면서 부합 진행되었고요. 상해 종합도 관망세를 보이면서 크게 오늘은 움직이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확인했고, 이제 국채 시장과 그 다음에 이 원자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는 약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뭐 크게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하게 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국제유가는 75.5달러로 좀 유가가 떨어지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2.2% 떨어지면서 3.8달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어제 트럼프가 이제 시추에 대한 제한을 풀면서 기름을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천연가스 또한 뭐 그런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부터 조금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그런 좀 유한 정책의 예상으로 미국의 달러 지표도 어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08달러, 108까지 이렇게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환율까지도 다 같이 이제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그 관세에 대한 정책이 표면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성향상 분명히 크게 흔드는 이 수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마냥 달러 지수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예산을 생각해 보았을 때 미국의 채권 발행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진행이 될 거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4.58%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전체가 계속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단기간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죠. 23일에서 24일.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을 좀 참고해서 일본 은행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 조금 안정감을 주는 형태로 트럼프가 발언을 했고, 근데 그 다음 바로 이렇게 관세 부과를 또 하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시장에 안정감을 주면서 달러 지수가 좀 떨어져서 일본의 엔화도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이 성향을 본다면 일본도 쉽사리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함으로써 엔화에 대한 가치를 계속 떨어뜨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이번 달에 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고 만약 하지 않더라도 바로 다음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이제 줄지, 어떻게 받을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23일과 24일이기 때문에 24일 장중에 우리 이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만큼 하루하루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올라가기에는 시장이 워낙 지금 이제 부채가 크고 시장이 워낙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스닥과 다우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압력,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높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고점이라는 신호는 많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번 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큰 폭의 그런 큰 조정이 온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는 것만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내려가는 것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0.68% 상승했고요. 22,0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도 큰 변동 없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장중에 조금 더 올라갔다가 조금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BHI, 그 다음에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정도만 좀 움직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트럼프가 이제 선박주를 언급하듯이 이 관련 종목들도 원자력도 좀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기를 바랬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선박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확실히 좀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선박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저 종목들이 좀 힘을 받고 있고 일단 원자력도 분명히 미국에서 밀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관점을 본다면 최근에서는 확실히 친환경보다는 경제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도 경제성을 높이는데 일부분 관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때문이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느덧 이제 22,000원까지 돌파를 해서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던 그런 이 고점 라인까지 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얼마나 횡보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힘을 붙여서 이번에는 바로 뚫고 올라갈지 그게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상당히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주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주요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누르던 그런 이제 리스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이제 일본의 아까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이제 얼마나 흔들릴지 네,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해 본다면 분명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호재로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네, 차트는 괜찮게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높은 구간에 지금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일별 거래는 좀 아쉽습니다. 620만 주로 전날 이제 거래가 실리던 것과는 좀 다르게 거래가 확 죽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좀 더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좀 더 세게 붙어서 밀어붙이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연휴 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은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차곡차곡 최근에서야 좀 많은 상승이 나와서 잘 올라가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제 위로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13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7만 주 매수했고 연기금 투자자는 7만 8천 주, 금융 투자가 8만 4천 주, 보험이 3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골고루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투신이 매수를 멈추고 좀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가 확실히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확인했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87만 주에서 72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고요. 최근에는 100만 주에서 꾸준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는 괜찮아 보이고요. 워낙 이제 전체적인 잔고가 지금 작기 때문에 30만 주 줄었다고 해서 폭등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도 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체결이 2만 1000주, 상환이 1500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대차 잔고는 117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대차 잔고 또한 전체적으로는 천천히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종목 상세는 추적 물량 대비해서 당일 물량이 12만 주 정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계속해서 전체적으로는 23.8% 정도 보율이 보이고 있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매수도 크게 공격적으로는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 상황은 좋아졌거든요. 트럼프도 당선이 되었고 미국에서 중시하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지금 에너지의 경제성, 안정성을 생각해 본다면 LNG라든지 그 다음에 이 원자력 테마가 분명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코스피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죠? 환율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이 주변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영향도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갔을 거고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약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을 한 종목도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다면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종목에 대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가장 큰 또 이제 이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그린 뉴딜 백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경제성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전기차, 에너지, 반도체 후폭풍 현실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 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고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등 국내 기업들의 플랜 B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친환경 사업 보조금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일본 차 메이커가 70%를 차지하는 하이브리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미래 먹거리의 수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친환경 외에도 무탄소 에너지로서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SMR, 그다음에 가스터빈도 충분히 많이 주 사업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계속 이 다투고 있던 그런 에너지 정책들이 이제 트럼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조차도 뉴딜이 있는 미국조차도 그린 뉴딜을 백지화 시켜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슨 뉴딜, 그린 뉴딜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이 그린에 대한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어간다면 세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극단적이기도 하고 저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우선주의. 미국이 우선주의라는 것이 뭐죠? 미국이 잘 살게 만드는 나라, 경제를 다시 키우겠다라는 것인데 그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자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자국 산업에 영향을 주는 싼 제품들은 관세를 매겨서 덤핑을 지금 금지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값싼 석탄이라든지 석유 에너지를 활용,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를 활용해서 기업에 대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자국 기업의 그런 활성화를 일으키겠다라고 그리고 법인세도 줄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업 전반적으로 살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 반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석탄을 줄이고 원전 에너지도 최대한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아리백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태양광과 해상 풍력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아리백을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이상한 논리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럽형 이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유럽은 어떤 대륙보다도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유럽은 지금 상당히 이 힘든 국가들이 많고요. 프랑스, 영국, 독일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를 극도로 늘렸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기후 영향을 늘리다 보니 기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에너지 가격이 흔들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복지를 늘릴 대로 늘려다 보니까 또 이제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유럽이 이제 극우 세력들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좀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유럽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만의 그런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고 R200이 어디서부터 유래했죠? 영국에서부터 유래를 했고 자발적인 캠페인으로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 R200이라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고집화시켜서 이념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어떤 이 정책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트럼프를 꼭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그린 뉴딜을 폐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그 다음에 이 고준위 특별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거 붙잡고 지금 놓아주지 않고 있죠.
뭐 이제는 뭐 경제에 신경을 쓰겠다라고는 하지만 전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너지 시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제 늘려야 될지 자기들의 이제 체면을 생각해서 갑자기 이제 원전 늘리는 것을 통과시켰을 때 우리 쪽에 있는 뭐 시민단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 거 눈치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180도 이 자세를 바꾸더라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방향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는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AI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AI라는 것이 기반이 데이터 센터고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전력이 중요합니다. 소비 전력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할 텐데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전력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눈치를 봐서 쉽사리 지금 전력 가격을 못 올릴 뿐이지 한국전력은 여전히 적자 늪이고요. 아직도 이 전력에 대한 그런 가격이 합리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력을 계속 올리자니 포스코와 같은 그런 철강 업체들부터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에너지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처럼 뭐 극단적으로 석탄 에너지를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라도 지금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 지구를 구한답시고 우리나라의 뭐 알리백을 달성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그런 석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인도, 중국, 미국 이런 큰 대륙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느리게 석탄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까지 보면요. 심지어 일본도 2040년까지 40%대의 석탄 소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에너지 가격을 효율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지구를 구한다. 우리나라의 뭐 이 재생에너지가 짱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상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이 세계의 경쟁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AI의 강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고 미국조차도 지금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상당히 지금 이 AI라든지 에너지 가격 다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급격한 이 증가를 좀 완화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많이 재생에너지를 늘려놨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역으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자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한 얘기거든요.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딱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다시 재생에너지로 세계 국가들이 좀 급격하게 늘리는 분위기가 갔을 때 그때서야 우리도 이제 대폭으로 늘리는 거고 그때는 이제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다시 늘리는 이유가 생겼겠죠. 근데 지금은 분명히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의 속도를 완화시키고 원전 에너지를 다시 활용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비싸고 기후에 대한 영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제 비가 오지 않던 곳에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고 비가 많이 오던 곳에서도 가뭄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광과 풍력, 태양빛이 가려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효율이 0으로 되는 그 에너지 주체를 국가 전체의 50%씩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과도하게 생산될 때는 좋죠. 뭐 버리더라도 우리 뭐 태양광과 이 해상풍력으로 국가 전력 에너지 100% 달성했다 이렇게 기사를 2배를 하더만요. 근데 그 에너지가 이제 0%가 아니라 이제 20%까지 떨어졌을 때 그 나머지 30%를 뭘로 메울 것인지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없었을 때가 더 이제 위험한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첨단 산업,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런 24시간 동안 가동되는 생산 라인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력이 절대 끊겨서는 안 되는 그런 산업이 많이 군집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리겠다라고 하면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지금 이제 트럼프와 같은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원전 에너지를 너무 극도로 늘려서 우리나라의 좁은 면적의 핵 에너지에 대한 위험도를 늘리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재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적절한 균형 속에 원전 에너지도 적절히 늘리고 그다음에 핵 폐기물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하면서 이제는 LNG라든지 그런 이제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방향을 찾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미국의 이 가스터빈 시장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자회사가 있거든요. DTS.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IR 자료에도 DTS의 이 영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번에도 이 우리나라 한국 남부 발전 뭐 이런 이 여러 발전사들과 또 미국 진출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가스터빈 진출. 그래서 향후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이제 수주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가스터빈에 대한 파운드리 역할, 그 다음에 SMR에 대한 파운드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미국 내에서 성장성이 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의 IPO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물이 잘 들어올 때 IPO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두산 쪽에서 결국에는 해답을 찾아가는 것 같고요. 대형 수주를 앞둔 상황 속에서 이제 IPO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의 가능성은 분명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IPO를 추진하는데 27일에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일에 주당 공모 가격과 일정 등을 포함한 공식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주당 공모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두산 스코다 파워를 상장시킴으로써 얼마의 투자금을 확보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적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기업 공개 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파워 시스템을 100% 가지고 있고 두산 스코다 파워를 또 이제 100%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 공개 후에는 이제 이 66.67%로 지분이 희석되고 나머지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투자금이 불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공모 가격에 따라서 그 주식수를 곱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스코다 파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박정원 회장이 직접 체코 스코다 파워에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유럽의 또 전초 기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스코다 파워도 향후 이제 이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이제 기지가 있는 거죠. 두산 스코다 파워는 유럽을 책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투아이크 그죠? 투아이크 공장이라고 해서 사우디 중동 쪽에는 또 이제 올해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두산 DTS라고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할 거고 그다음에 베트남 시장에서는 두산 비나가 있죠. 그래서 비나 쪽에서도 이제 그런 큰 수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 내에서 한국 시장에서 수출해서 파는 그런 또 한국 시장이 있고요. 총 5가지 지역에서 많은 이 제작을 하고 영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기회가 커진 상황이고요. 이 투자금이 확보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장을 확대해서 수주를 많이 해서 많이 판매하는 전형적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분위기만 괜찮다면 저는 이대로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곡차곡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압박되는 트럼프에 대한 그런 관세 정책이 또 부각되는 시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치솟는 시기, 일본의 금리 상승이 또 예상되는 시기, 그 시기가 더 한 번씩 위기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겨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이제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로 이제 한번 보았고, 설 전에 이제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또 주요 소식들을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하나씩 좀 들려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SMR의 그 큰 소식이 조금 뜸하기도 하거든요. 뉴스케일 파워의 2025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